계획을 짜고 구상하는 능력이 좋다 하셨어요. 이거를 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게 제일 안 맞다는 거죠, 저한테. 결론적으로 저는 되는 게 어떠냐고. 총 비용은 사인데 솔직히 돈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엄청. 네, 여러분 지금 컨설팅 결과 들으러 나왔습니다. 출발해야 되는데 터지지가 않아요. 지금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살짝 긴장돼가지고 잠 한숨도 못 잤는데 떨리네요. 네, 그럼 한번 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출발! 네, 여러분 컨설팅을 거의 한 4시간 한 것 같아요. 그냥 다 공감되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일단 지금 너무 들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지금은 배고파가지고 족발 한번 땡기려고. 앞발 대짜 하나 주세요. 앞발이 더 맛있잖아요. 네, 앞다리가 맛있어요. 지금 족발 사고 걸어가니 기분이 너무 설렙니다. 네, 라면 사러 왔습니다. 오늘 족발이니까 족발이랑은 좀 빨간 비빔면으로. 저한테는 여기가 명품 백화점입니다. 뭐 사지? 이것도 괜찮고 까르보 불다. 고민할 땐 다 사는 거죠. 배영동 탄산도 하나 사고. 제로는 맛이 없죠. 제로 먹을 거면 안 먹는 게 맞지 않나요? 네, 그리고 한타 제로 아닌 걸로 빈츠하고 식촉 샀습니다. 계산하려고 대기 중이. 그 한 4시간 가까이 상담하면서 제가 왜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었는지 털어낼 거 털어내고 가야 할 길을 잡은 것 같아요. 정리가 돼.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은 모르겠는데 그 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솔직히 돈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엄청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자세하게 한번 집에 가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 저는 족발을 맛있게 먹고 그날 완전 뻗었어요, 피곤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날 전날에 들었던 컨설팅 결과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분들한테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PPT 형식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서 요약해 봤어요. 제가 이거 촬영만 거의 서너 시간 하고 편집 다 해보니까 1시간 분량이 나왔거든요. 그 1시간짜리 풀 영상은 제가 따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한 줄여가지고 이번 영상 제작해 볼게요. 제가 그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좀 적어 놓을 테니까 바쁘신 분들은 바로 그 결론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주기질하고 잠재기질인데, 일단 기질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 특질 뭐 그런 걸 기질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주기질은 자기중심형 기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은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일할 때 저한테 무슨 업무가 주어지면 그거를 진짜 꼭 잘해내고 싶고 뭔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기도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다가 그런 식이었어요. 의심이 많아서 타인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지만 신뢰랑 신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주기도 싫고 피해받고 싶지도 않은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것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유비무환 형태로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없게끔 만들어서 잘 처리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자기중심형이 되게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세고 좋게 말하면 강단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자기가 중심이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이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남들 말에 쉽게 흔들리거나 설득당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의심도 많고 신뢰도 잘 못하지만 자기 뚝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뚝심이 있고 의지가 강한 만큼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신뢰를 중요시해서 약속을 어긴다거나 이런 걸 정말 싫어하고 책임감 있게 해내려는 성실한 특징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 진짜 다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런 자기중심형인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유해 보일지 몰라도 은근히 냉혈한이고 그리고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의 주된 기질이고요. 두 번째로 잠재기질을 한번 볼 거거든요. 이 잠재기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제 속에 잠재되어 있는 또 하나의 기질들이에요. 이런 기질들은 어떤 사람은 막 5, 6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개만 나올 수도 있고 다 다른 거거든요. 저는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감정중심형 인간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삶을 살아갈 때 감정에 좀 많이 의존하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정서적이고 감수성이 높지만 감정 변화가 심하고 감정 기복이 있다.
진짜 저 그렇거든요. 세 번째로는 기질이나 성격, 재능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두 양날의 검 같은 거여가지고 어떤 게 좋은 점이면 그게 또 단점이 될 수 있고, 이게 단점이면 또 이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 중심형 기질 같은 경우도 사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좀 예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이 예민한 단점들을 다양한 면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떨 때는 너무 신이 나서 막 이 웃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갑자기 그러다가 한 30분 뒤에 갑자기 말없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우울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 감정 기복이 심하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그걸로 남들한테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고 이제 혼자 있을 때. 근데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떠한 뭐 영상이 됐든 어떠한 그림이 됐든 어떠한 뭐 기술이 됐든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성취예술형이거든요. 좋은 이미지로 호감을 사기를 좋아하는 사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이런 의미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예술적 감성이 풍부하여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끄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 예술형이라고 해서 제가 예술인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뒤에 나오겠지만 독창성이나 신미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술적인 감성은 말 그대로 예술적인 감성이에요. 감성이 풍부하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걱정이 많고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을 탓한다. 진짜 저는 그렇거든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걱정 인형.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하는 거 괜찮을까? 일을 하다가도 진행이 잘 안 되면 그거를 남 탓을 잘 안 하고 제 탓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남 탓을 해야지 정신건강에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제 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탓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이건 어떻게 고쳐야 할지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됐고, 네 번째는 칭찬과 성취감을 중시하며, 또 나도 칭찬 좋아한다고? 거의 이 정도면 애정 결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성취감을 중요시하며 일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또 효율성 나왔죠. 두 번째 챕터는 의사결정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에 있어서 의사결정과 소통은 빠질 수가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고형이 나왔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스스로에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는 사람. 저는 진짜 그냥 납득이에요, 납득이. 보시면 제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 다각도로 분석하고 지식을 모으거든요. 저는 원래 그런 편인데 뭐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그걸 막 알아보고 이게 나을지 저게 나을지 막 다 구분하고 장단점 매겨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안정적이고 조용한 곳에서 사색을 즐기는 독립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에 제 스스로 논리적으로 파악해보고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 정확성을 중요시한다. 무슨 일을 하면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절차가 있고 프로세스가 있어야지 정확한 거를 저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형인 사람들은 납득이 되어야 움직이는 사람, 본인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 저는 거기에 플러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고집 있고 뚝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납득이 안 되면 고집이랑 뚝심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점이 있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납득이 되는 순간 열정적으로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독립된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걸 알고 가야 되고, 그리고 보시면 의사결정 속도 및 유연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D타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안을 최대한 검토하고 심사숙고하고 천천히 생각하며 행동한다. 위에랑 같은 맥락인 거죠. 의사결정하는 속도가 남들보다 좀 느리고 유연성도 좀 떨어지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많이 검토하고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제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어떤 게 더 좋을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산하고 그러는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챕터는 업무 동기거든요. 저는 하가 나왔어요. 2.5점. 이 업무 동기가 쉽게 말해서 주어진 업무, 시켜서 하는 일, 얼마나 자발적으로 동기를 받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냐. 저는 시켜서 하는 일에는 동기가 현저히 떨어져요. 그리고 조직 충성도, 하 3.5점. 쉽게 말하면 조직 구조, 문화에, 그러니까 회사 생활 같은 거, 거기에 충성심이 떨어지는 편이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 두 가지 보고 저는 직장인에는 사실 안 맞다고 해요. 이게 저처럼 낮은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자기 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챕터는 욕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 이 욕구라는 게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거든요. 첫 번째로 나온 게 내면 욕구인데 저는 안전이 가장 높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검사를 받아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중복되는 검사 질문들 있잖아요. 굉장히 리스크를 지기 싫어하고 좀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구나. 내가 직장인이 나오면 어떡하지? 공무원을 추천하시면 어떡하지?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이 진짜 한 번에 해결이 됐어요. 일단 이 안전 욕구를 살펴보면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래서 원장님이 우기 씨는 공무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회사 생활요? 안 맞아요. 라고 하셨고, 이 안전 욕구가 있으니까 이 성장 방향대로 무섭고 떨리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발을 벌벌 떨면서 막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는데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외면 욕구인데요. 저는 존중이 나왔거든요. 이 외면 욕구를 또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계속 부대껴가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외면적으로 어떤 욕구를 원하는지를 알면 나에게 맞는 대인관계 형태와 외부 환경 형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중 욕구의 특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권위적인 지시에 의해 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정을 통제하는 걸 선호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맞죠? 전 제 거를 해야 되고 의사결정도 제가 제 시간을 가지고 좀 심사숙고해야 되고 제 식대로, 제 스타일대로, 패턴대로, 제 프로세스대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누가 막 시킨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도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제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제 뚝심이, 저의 그러한 판단들이 움직였을 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혼자 충분히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원 업무 성향과 맞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게 중요해요. 보편성이 아닌 개인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커서 내가 주도하는 나만의 일을 해야 된다. 회사라는 조직 생활은 누가 좀 유별나게 튀면 안 되고 개인이 원하는 걸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실현시키기는 회사는 좀 제약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외면 욕구가 존중인 사람들은 제 개인적인 일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이 안 맞는 거고 우기 씨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다고 확실하게 단언하셨어요. 아직 나올 게 많거든요. 지금 빌드업 쌓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다섯 번째로는요. 제가 앞에서 심리적, 성향적, 기질적으로 많이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무엇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재주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그 그래프로 수치화돼서 딱 나오거든요. 순위가. 가장 상위권에 있는 순위 4가지를 들고 왔어요. 첫 번째는 공간 추리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계획을 짜는 것, 상황을 구조하는 힘이 강함.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하더라도 이거를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와서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정리 이렇게 하고 정리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이 과정을 제가 계획을 짜고 구상하는 능력이 좋다 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체 조작 능력이거든요. 사실 저는 옛날부터 느꼈어요. 나는 공부머리가 아니다. 나는 뭔가 몸으로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20대 초반부터 계속 그런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재주가 뛰어나고 촉각이 발달됨, 그러니까 몸으로 사고작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저에겐 좋은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요리를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GP 있었어요. GP 1년 정도를 제가 취사병 생활 잠깐 했는데 거기서 그 요리책자 글로 보면서 제가 직접 해보면서 제가 익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못 알려드리고 막 요리 자랑을 못 하는 거예요. 요리에 대한 가방끈이 짧아서 제 식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나름 맛있어요, 제 요리가. 그래가지고 참 배우지 않아도 그 정도 하는 거 보면 나름 손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이 언어 표현이거든요. 이게 단어의 리듬이나 구조, 의미에 좀 민감하고 제가 유튜브 영상 만들 때 이 자막 위치가 여기 있으면 어떨까? 한 1mm 정도 옮기고 2mm 정도 내리고 이거 진짜 되게 신경 쓰거든요. 그 정도로 민감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말 또는 글로 느낌이나 생각을 잘 표현함. 제 영상이 좀 제가 느끼는 생각이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막 구상한 다음에 제가 좀 잘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언어를 좀 표현하고 거기에 좀 민감하고 그거를 정리를 잘하고 그런 능력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물 관찰 능력.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분류하고 관찰하는 능력이 좋다고 해요.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식당에 가도 그냥 먹으면 되는데 여기 국물이 뭔지를 계속 분석하고 고명을 왜 이렇게 디핑했는지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이거 밑반찬이랑 조화가 왜 이런지 막 이런 거 자꾸 분석하고 막 파헤친단 말이에요. 음식뿐만도 아니라 여러 가지 다 그래요. 물건도 그렇고 관찰하는 그게 좀 제가 좀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냄새나 맛 이런 거에도 좀 능력이 좋다. 감각적인 직감이 발달. 그래서 이렇게 4개 이 정도만 나와도 제가 약간 어느 정도는 몸을 쓰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죠? 여섯 번째는 직무 유사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직종과 어떤 직무로 일을 하는 게 좀 잘 맞을지 그런 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하위 직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폴리틱이라고 쉽게 말하면 정치, 상담, 영업 이런 거예요. 이게 저랑 제일 안 맞대요. 이런 직무는 대표적인 무형의 일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거. 그리고 타인을 설득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논쟁을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제 생각이나 행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안 맞다는 거죠, 저한테. 제가 이거 예시 보시면 직업 상담사가 있잖아요. 성인 진로 상담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직업 상담사 필기도 합격했었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 하셨어요. 저는 유형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일. 근데 이건 대표적으로 무형의 일이고 제가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에 정말 안 맞다 하더라고요. 앞서 말했듯이 제 주기질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거거든요. 제가 열심히 알아보고 고민하고 찾아보고 사고를 했을 때 그 부분에 결론이 나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뚝심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성인진로 상담사가 돼서 내담자한테 한 달 동안 열심히 제가 상담해주고 검사해주고 밤새 가면서 진심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 이거 해봤는데 저 이거 안 맞던데요, 이제 어쩔 건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럴 때 저는 약간 뇌정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설득할 힘이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안 맞다고 해요. 더군다나 그게 눈에 보여지는 일이 아니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제가 한 대로 안 따라줬거나 따라주더라도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제 손에 쥐어주는 그 성취감이 없거든요. 이 무형의 일이라서. 저는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한 일들에 대해서 있는 고지 그대로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그거를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게 더 잘 맞고 너무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트거든요. 공예나 막 예술, 건축가처럼 심미적인 가치를 통해서 상상력과 창조, 예술을 표현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독창성, 창의력 이런 게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런 쪽으로 개발을 많이 못했고 경험도 많이 없고 그래서 더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뭐라 하시냐면 완전 제가 뭐 웹툰 작가나 화가라든지 뭐 공예 이런 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 외에 어느 정도의 독창성이 필요한 직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반복된 훈련이나 경험 등을 통해서 많이 모방하고 벤치마킹 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약간 야외 활동 그런 거거든요. 축산업, 농부, 운동선수, 그러니까 365일 계속 야외에서 하는 일들, 그런 건 좀 안 맞다고 해요. 은근히 저는 약간 도시 체질을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막 도배, 타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안 맞고 그런 걸 좀 알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뭐가 맞냐, 이 상위 직무를 보면 첫 번째가 미스테리. 이게 뭐냐면 결국에 추적, 추리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추리를 해결하는 과정에 흥미를 느끼고 신기한 것, 새로운 이론 그런 거를 탐구하고 추리하고 접근해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대요. 신비한 사건이나 불가사의한 것 그런 거를 과학적 접근으로 사고해보고 답을 도출해내는 일. 저는 진짜 이런 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 또 웃긴 게 무속신앙, 빙의, 사주, 뭐 타로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 좀 파헤쳐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맨날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외계인, UFO, 괴물들 막 이런 거 찾아보고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파헤치는 걸 좋아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 물체 이런 것들을 원인이 뭔지, 그게 왜 그랬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파헤치는 게 제일 잘 맞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기자가 됐으면 좀 잘 맞았을 거래요. 그리고 탐정이나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한다면 추리 컨텐츠, 꼬꼬무나 사망여우 같은 그 시사를 막 꼬집고 파헤치는 그런 거, 그리고 디바 제시카처럼 미스테리 컨텐츠나, 그리고 만약에 회사원이 된다면 이제 저는 제 일을 해야 되고 좀 주도적인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 내 거를 하는 게 더 잘 맞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R&D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R&D를 할 거면 그냥 단순히 학사로 가서 직장인 되는 게 아니라 석박사로 가가지고 이제 공기업 연구원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직접 실험해보고 그리고 실험체로 만들어보고 그리고 피드백 받고 이런 식으로 좀 추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좀 맞다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할 거면.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이 미스테리가 가장 크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미스테리랑 비슷하게 엔지니가 나왔거든요. 이건 쉽게 말하면 기계적인 거예요. 하이테크한 거.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무형의 일이 안 맞고 눈에 보이는 유형의 일이 맞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더 맞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활용, 가시적인 성과. 정리를 하면 엔지니어적인 직업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신체를 활용한 직업,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엔지니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막 인공지능부터 해서 자동차, 에어컨 뭐 다 포함되잖아요. 컴퓨터 작업도 그렇고. 세 번째는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구조화하는 거. 사실과 근거를 기록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관리하고 단순화하는 업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PPT도 사실 이 보고서가 보기 좋게 저만의 방식으로 PPT로 만들어 정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만든 파일들을 어떤 폴더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음원은 어떻게 정리할 건지 폴더별로 정리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이런 거에 되게 잘 맞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4번, 5번, 6번은 하위로 안 맞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상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통계적인 부분, 숫자나 수치를 분석하는 거, 빅데이터 전문가라든지 유튜브 채널 분석해주는 거. 다섯 번째가 이제 작가 기질인데 제가 아트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좀 사실 좀 후순위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또 성취 예술형이다 보니까 또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언어 능력이 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어 스킬을 활용한다든지 창의적인 표현 이런 거, 삶의 가치 있는 경험을 상상력을 토대로 언어로 짜임새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직무가 어느 정도 좀 나름 맞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구분을 좀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하고 대화를 좀 깊게 해봤을 때는 그러니까 완전 뭐 시인이나 소설가 이런 건 좀 안 맞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나 이런 예술적인 감성들을 녹여낼 수 있는 직업들은 좋은 거죠. 그리고 서포트라고 그냥 봉사활동이나 사회적인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누굴 돕는 일, 약자를 해결해 주는 거,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 중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일, 사실 제 유튜브도 약간 그런 거의 하나의 일환인데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약간 그런 정도의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직업을 할 때 이게 부가적인 효과가 왔으면 좋겠는 정도예요. 딱 그 정도예요. 네. 결론적으로 저는 PD가 되는 게 어떠냐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앞에 나온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좀 자기중심적인 주기질을 가지고 있고 좀 성인 예술형, 감수성도 풍부하고 의사결정 같은 경우도 좀 오랜 시간을 생각하고 계산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직장생활에 대한 충성도도 낮고 동기부여도 좀 낮다 보니까 저는 제 개인 일을 주체적으로 해야지만 좀 더 움직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보다는 제 거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럼 한다면 제가 가진 능력들이 감성적으로 글을 쓰고 표현하는 능력이 좀 있고 손재주가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무언가를 분석하고 어떤 거를 일을 잘 풀어나가고 구조화하는 걸 잘하니까 그런 걸 좀 살려서 제가 가장 잘 어울리는 직무인 어떤 걸 추리하고 추론하는 그런 직무들, 그리고 두 번째가 기계적인 엔지니어처럼 일할 수 있는 분야. 거기다가 원장님이 수치화된 것만으로 저 직업을 고려하거나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검사 데이터 말고도 직접 서술해서 쓴 정말 수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뭐 제가 어떤 거에 흥미를 느끼는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이런 걸 다 읽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 영상업에 대한 흥미도 있고 지금 유튜브 3만 명이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한번 PD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제 PD라는 직업도 어쨌든 카메라도 다룰 줄 알고 음향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편집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엔지니어적인 일에 속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20대라면 그 석박사 같은 걸 좀 진학한 다음에 그런 공기업이나 나라에서 하는 그런 연구직 R&D로 취업을 권해볼 수도 있었겠대요. 하지만 원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진로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제 나이는 지금 32살인데 내가 잘 하지도 못하는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은 분야를 위해서 자격증을 새로 공부하고 영어 점수를 새로 따고 면접도 봐야 되고 NCS도 봐야 되고 그 과정을 제가 못 버틸 것 같고, 이게 만약에 하다가 안 됐을 때 그 시간 날리는 게 원장님은 너무 아깝다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에 만약에 취업을 하더라도 본인이 결국에 개인 일을 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또 퇴사 고민을 하고 다른 걸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맞을 수도 있고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잘 맞는 분야가 있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냐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즘 TV를 다 안 보고 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업 자체는 비전이 너무 좋다 하시면서 제가 흥미도 있고 재능도 있고 제가 기존에 유튜브라는 걸 해보면서 나름 그렇게 제가 이런 거에 좀 맞는 것도 좀 알아봤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PD라는 직업을 추천하셨어요. 저는 사실 좀 고민했던 부분이 두 가지였는데, 제가 내적 욕구가 안정이다 보니까 이 PD라는 직업이 프리랜서니까 좀 제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제 직업에 있어서 100가지 모두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뭐가 좀 아쉬워도 나머지 부분들이 저한테 더 잘 맞고 이로우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도전해보는 거고, 그리고 그런 안정 욕구에 대한 방안들은 제가 새로움에 있어서 계속 도전해보고 경험해보고 배우고 그러면서 성취에 대한 흥미를 많이 경험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원장님도 그걸 강조하셨어요. 그렇게 극복해 나가자고. 그리고 진짜 무슨 일을 해서라도 먹고는 사는 세상이고 그렇게 하실 분이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면서, 우리 PD란 직업도 하나의 엔지니어란 직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편집만 잘해도 만약에 정 안 되면 편집 관련된 강의를 한다거나 누군가의 편집을 해주는 일을 해도 되는 거고, 너무 막 불안해하고 먹고 살 걱정에 빠져서 못하진 말자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되게 공감이 갔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보이고 또 어떤 사건과 어떤 인물에 의해서 제가 성장할 수도 있고 길이 다 나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지 말고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생각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 아트라는 부분이 좀 걱정이었거든요. 창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원장님은 일단은 어쨌든 PD라는 직업을 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면 정말 많은 경험과 많은 배움을 가지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좀 모방해보고 따라도 해보면서 좀 데이터를 많이 누적하라 하셨어요.
그럼 이런 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 하셨거든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서 이 100% 이게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좀 CG를 관심 가지고 알아봤을 때 그 CG 업계에 나름 유명해진 약간 팀장급인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팀장님들 본인들도 그쪽 능력으로 부족했던 사람들이어서 사실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똑같이 걱정을 했었고 일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냐, 제가 컨설팅 받았던 원장님이랑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본인들은 전시회도 많이 가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 보면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만화책도 보고 하면서 최대한 많이 모방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하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 이 PD라는 직업이 내가 아트가 낮아서 독창성이 부족해서 창의력이 부족해서 못하겠어 라고 하기에는 다른 것들이 잘할 수 있는 기질이나 능력이나 관심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해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는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일단 해볼까 싶어요. 저도 그래서 중요한 건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여태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결론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은 방송 프로그램이나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는 PD라는 직업에 도전하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계획이나 방향을 또 수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원장님이 저한테 지금 우기 씨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좀 잘하시는 유튜버 밑에서 일을 배우든지 아니면 어떤 방송국 조연출로 가보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꼭 취업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좀 굴러보라 하시더라고요. 최소 한 2-3년은 열심히 배우고 좀 흡수하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애프터 이펙트나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 컨텐츠 우기 채널이나 새로운 채널을 파는 그런 것도 여유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2024년에는 진짜 열심히 좀 배우고 공부하고 일을 할 생각이에요. 더군다나 저는 좀 내면 욕구가 또 안정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족에 돈이 안 벌리면 너무 쪼달릴 수도 있어서 그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도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배워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방송국에 들어가서라도 노가다도 많이 하고 할지언정 많이 힘들어 할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좀 꼭 참고 2-3년 좀 버티면서 좀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고 배워보라 하셨고 아주 만약에 진짜 이 일이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 발을 빼도 되니까 그 전까지는 한번 열심히 배우는 2-3년이 되기를 바란다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제 컨설팅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면 방문 횟수는 한 총 4회 정도가 되고 검사 개수는 TCI나 MMPI, 워크만 진단이나 그 워크넷에 하는 직업 가치관 검사와 같은 소위 인성 검사처럼 컴퓨터로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4-5개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15가지 정도가 막 그림 그리고 글로 쓰고 직업 가계도 같은 거 작성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20가지 정도를 진행해요. 컴퓨터로 객관식으로 체크하면서 검사한 것들을 객관적인 지표로 도출해가지고 베이스로 깔고 제가 이제 직접 수기로 작성한 그림 그리기나 글 같은 것들을 이제 원장님이 다 읽어보시고 그 2가지를 교집합해가지고 어떤 성향의 기질과 어떠한 잠재력과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직무에 잘 맞는지 제 스토리와 제 현재 가진 스펙과 환경과 이런 가치관 이런 걸 다 융합해가지고 적용시켜서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컨설팅을 하셨고요. 그리고 총 비용은 150에서 200 사이인데 진로 컨설팅하고 마인드 내면 컨설팅 이건 부원장님께서 진행하시고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지 사후 관리를 봐주거든요. 원장님은 한 10년을 목표로 이제 컨설팅을 진행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누구보다도 진로 고민에 있어서 힘들게 고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제가 진로 컨설팅 업체를 많이 검색도 해봤고 저 역시도 진로 상담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못했었고요. 그런 제가 그 많은 업체 중에 이곳을 골랐고 그리고 제가 직접 해봤고 제 사비를 내돈내산으로 했고 그런데 저는 만족스러웠고 제 소중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진로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정말 추천해줄 만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왜냐면 이 원장님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 이만큼 제대로 하시는 분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TCI 검사 하나로 성인 진로를 해버리고 아니면 일기를 쓰고 마음에 드는 동사를 고르시오 이런 것만 해버리고 직업을 찾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돈이 몇십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또 좋은 게 뭐냐면 원장님은 외모는 되게 예쁘시고 순하게 생기셨는데 말투나 화법은 화끈하시거든요. 솔직하시고 진짜 뜬구름 잡는 소리 정말 싫어하시고 될 것 같으면 진짜 된다고 말해주고 안 될 것 같으면 진짜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솔직하고 현실적이고 객관화된 자료로 설득을 해주니까 진짜 모든 게 다 납득이 가고 너무 명쾌해서 좋아요. 가식 없이. 마지막으로 가장 좋았던 건 원장님이
원장님도 저처럼 똑같이 진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직업을 3-4번 바꾸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저희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성인 진로에 대한 진정성을 정말 가지고 있는 분이셔서 제가 무슨 상담을 할 때 얘기를 하면 그냥 다 들어주시고 그 얘기 하나하나마다 그게 왜 그런 건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다 대답을 해주세요. 그게 너무 진짜 감사하고 마음이 너무 편했고요. 끝으로 성인 진로 컨설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던데 제 메일 주소가 mmm288 네이버.com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광고가 아니고요. 제가 뭐 수수료 받는 것도 없고요. 진짜 내돈내산 후기여서 저는 공유는 해드릴 수 있는데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렸다고 바로 할 게 아니라 일단 무료 진단 해보시고 첫날에 가면은 짧게 상담하면서 이 컨설팅을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컨설팅 말고도 사실 유명한 데가 4군데 정도 더 있어요. 근데 그런 데도 어떻게 컨설팅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가서 만나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막상 가셔서 했는데 안 맞다고 저한테 막 욕하고 미워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공유해드린 제가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성인 진로 상담 컨설팅이 정말 가능하다는 걸 저는 느꼈고요. 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아요 진짜.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괜히 무당이나 사주 보러 다니지 마세요. 저는 미신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용한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찾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못된 길로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저는 그런데 돈 쓸 바에는 그걸 다 모았다가 제대로 된 이런 검사들을 하는 성인진로 상담가한테 가서 검사를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진짜. 제가 듣는 내내 진짜 무당하고 앉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데서 돈 쓰지 마시고 잘하는 컨설팅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 심정은 진짜 컨설팅 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고 금액이 적진 않지만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끊어내고 어떤 것들을 살려나가야 할지 명확해져서 좋다. 제 타고난 기질들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그냥 못 먹어도 고다, 그냥 하자 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칭찬을 굉장히 갈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를 좋게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성인 진로 컨설팅 받은 후기가 끝이 났고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에 저는 아마 성시경 콘서트에 가 있을 겁니다. 저는 잘 즐기고 있을 테니까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메일을 주셔도 되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 2024년에는 좀 더 만족스러운, 좀 더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화이팅!